자, 오늘 새벽 전 국민 그리고 특별히 서울 시민들은 이게 문자가 왔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새벽잠을 설치했다. 하루 종일 이게 방송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을 연결합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장님도 오늘 새벽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죠. 이 북한의 이런 정찰위성 발사, 이것은 대충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렇게 돼서 아마 그때 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예. 서울시에서 이 두 차례 문자, 예 소리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위성을 쐈다는 것은 안 놀라셨는데 이 삐 소리에 놀라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집안에 있는 휴대전화 개수만큼 삐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정말 그 서울 시민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요 사이렌이 울었어요 그 전에. 예, 진 작가님은 그리고 나가지고 문자가 오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이게 홍대 무슨 근처에 일이야 사시니까. 도대체. 예. 예. 그렇습니까. 저 동네는 여기 당산동인데, 예. 이런 새벽 시간에 제가 밖을 안 쳐다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렌 소리는 듣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무엇보다 이 문자 내용이 약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가가 잘 몰랐기 때문에 혼란이 컸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41분에 왔던 그 재난 문자 내용을 보면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막 접속하고 또 접속 분량도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총장님? 그렇죠. 이제 이 대략적으로 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경보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숨으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이 없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난이든 이런 그 안보 문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뉴얼이 과연 없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가지게 된 계기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구는 누가 작성합니까? 이런 거는 미리 준비된 문구를 그렇지. 이런 보내는 부분에 건가요? 대해서는 예. 물론은 지자체의 자율성도 있겠지만 적어도 군간 민이 합동을 해야만이 성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난 담당 행자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자부, 지자체 행안부. 의논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매뉴얼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자, 진 교수님과 예. 최재형 수석님 같이 질문 주시죠. 그거 보니까 왜 대피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지진이 났다는 얘기인지 어디서 예. 큰 불이 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지나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전쟁이 났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누군가 또 이웅평 대위처럼 귀순하는 것인지. 귀순한 건지 막 헷갈렸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다, 잘못된 경보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다시 또 서울시에서는 경보 해제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경계 경보가 내려졌다는 얘기인지 안 내려졌다는지조차도 정부 내에서 기관 내에서 좀 헷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서울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자부도 그 책임에서 피할 가능성이 좀 낮다. 행자부도 일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 또 행자부 책임이 있다. 네, 최수정 질문 주시죠. 지금 서울시 문자가 경계 경보거든요. 예. 경계 경보를 지자체에서 내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우라든가 이런 거나 또 기상청 안전사고 이런 이런 데서 할 수 건 있는 몰라도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군과 여기서 판단하지 아니하면 내릴 수 없는 용어거든요. 경계 경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발령했다는 것은 서울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소스를 받아서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요 점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 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재난과 관련된 뭐 폭우라든지 이런 그 큰 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그 경계 발령에 대한 그 자율성이 있지만 예. 이런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칸이 충분한 사전 조율을 또 그리고 기존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또는 행정부를 통하든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알려줬기 때문에 예. 내렸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알려줬다고 하는 것을 그 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볼 때는 아마 이 서울시가 너무 과잉 반응이랄까요? 과잉 반응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 보통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보통 동해로 날리지 않습니까? 먼 바다로 날리고 그러는데 위성을 올리려다 보면 아무래도 궤도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게 사실 뭐 미사일도 아니고 위성을 올리기 위한 로켓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상공을 지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예, 북한에서 이제 매번 이거 올릴 때마다 우리가 새벽잠을 깨야 되는 건지 또 발사 경로도 예측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일본을 보면은 물론 경보를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게 필요한 건지. 이 김교수 말씀처럼 이 북한이 뭐 수차례 지금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우리와 관계 없다 이렇게 손 치더라도 예. 이번에도 거리상으로 보면은 그와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북한이 동창이라는 쪽에서 이 서해 남쪽으로 쐈을 때 우리 쪽 수도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뭐 수도권의 안전 문제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발령 내렸다. 물론 이것이 과잉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또 이게 또 과잉 경보 발령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과잉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총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주관적으로 뭐 예.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도 예. 뭐 혹시나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이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매뉴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특히나 그 서울시의 해명에 있어 가지고 실무자의 이런 과잉 반응이다. 또 그리고 이제 국민회의 쪽에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이 모자람보다도 과한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 네. 그걸 지금 봤을 때 저는 이것은 그 국민들의 신뢰를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령이었고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명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오발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발령 제대로 한 거다. 조금 지나치긴 했지만 이런 입장이고 행안부의 입장은 그 오발령이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보를 내릴 것을 내보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단위가 어딘지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어디여야 되죠? 그렇죠. 저는 뭐 이 긴급 사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도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군의 이런 소설을 가지고 행자부 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통제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장님 이제 이 위성 얘기합시다. 위성 얘기 넘어가 보면 이제 말씀 예, 더. 수성님. 예. 우선요, 이게 29일 날 NSC를 열었거든요. 네. 그리고 북이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쏜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정찰위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낙하 지점 12개 지점까지 아예 뭐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를 북이 해서 공개까지 됐어요. 인터넷 검색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경계 경보를 발령하려면 요 북이 지금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한 정찰위성이다 12개 좌표 이거하고 다른 점이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도발 수단이었거나 아니면 궤적이 달랐다거나 그래서 경계 경보를 내릴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이 변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정보 판단을 해서 뭐 행자부 등과 협조를 해서 판단을 했겠지만 이거는 애당초 경보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 안 벌어진 거거든요. 네. 이미 예고됐고 좌표까지 찍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최수성님 이제 이상한 질문이 부분을 아니라 이제 의견이 분석도 나와요.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 우리 군은 예. 그 최초부터 이것은 그 우주 발사체다 이렇게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그 일본 측에서는 이런 탄도성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최 의원처럼 이렇게 우주 발사체고 이미 낙하 지점 다 예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군의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나 서울시가 군의 정보를 무시하고 일본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참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떻든 간에 일본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것은 오발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 교수님. 예,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위성 발사를 7번 시도했고 또 2012년과 2016년에 발사한 위성은 궤도에까지 진입했는데 그 이번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 4월에는 그 신형 고체 연료 ICBM 발사에 성공했는데 그 위성과 미사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진 교수님하고 조금 그 사실관계 좀 제가 좀 잘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도 북한이 지금까지 이번까지 한 6차례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다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6차례요. 예, 여기인데 이제 지금까지 북한이 그 한 2차례 정도는 뭐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나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그 탄도성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표리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리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겉과 속이 같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탄도성 계율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이것은 인공위성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있겠죠. 반면에 북한은 그 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떳떳하게 투명하게 이 낙하진이가 다 알려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제재 대상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막 이런 것은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켓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탄도미사일 같은 거 고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뭘 사용한 건지 밝혀졌나요? 그렇지 않죠. 이 북한이 이번에 이제 실패 요인이 그 연료 계통에도 조금 그 불안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그 지점이 그 기존의 발사대가 아니고 새로 건설한 그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1단, 2단 추진체에서는 액초 연료일 가능성이 있고 아마 3단 추진체에서는 고체 연료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료는 호남생이다. 또는 뭐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수성님. 예. 우리 NSC에서도 그랬고요. 또 여야가 공의 대통령이 NSC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적을 했지만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규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뭐 수차례 성공했잖아요. ICBM까지. 그런데 요 정찰위성이나 과학위성 같은 것을 탄도성 원리로 발사했다라고 해서 이미 탄도미사일 성공한 북한이 이 위성을 위장해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최 의원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북한이 적어도 2012년도까지 이런 그 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아마 인공위성을 가장해가지고 그 탄도성 미사일 ICBM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눈속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죠. 그러나 2016년, 17년 또 그리고 21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이 탄도성 미사일 또 화성 17형, 18형 이런 ICBM까지 발사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북한의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소위 말해서 ICBM 발사의 이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뭐 실패를 했습니다. 2차 발사를 뭐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 요거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 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오늘 실패 요인을 그 이 밝히면서 뭐 가급적 빨리 2차 발사를 하겠다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1단계는 1차적으로는 아마 6월 11일 이내 할 가능성 좀 늦어도 6월 내
발사할 가능성. 그러나 그 기술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면은 올 연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럼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한다면은 예. 아마 6월 내 2차 발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